2020년 5월 21일 리스본 대학교에 다니는 한나는 오늘 저녁에 만나기로 했던 친구 베아트리체로부터 피곤하니 약속을 다음으로 미루자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몸이 아파 그러리라 생각하며 알겠다는 문자를 보냈던 한나. 하지만 당시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문자를 보냈던 것이 베아트리체 본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이죠. 1997년에 포르투갈 알렌테주 지방에 위치한 엘바스에서 태어난 베아트리체는 어릴 때부터 모두에게 사랑받으며 자란 여성이었습니다. 피아노와 독서를 좋아했던 그녀는 원래는 음악가가 꿈이었지만 음악으로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심리학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에 매력을 느껴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이었죠. 리스본 대학교에 들어가 학사 과정을 마친 뒤 공부에 욕심이 생겨 석사 과정을 밟았던 그녀는 항상 성실하고 부지런해 수업에 늦은 적도 없었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며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2020년 5월 22일 이날은 그동안 써왔던 논문의 중간 발표가 있는 중요한 수업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학업을 중시했던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고 이를 걱정한 친구 한나는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도 받지 않았죠. 어제 베아트리체로부터 피곤하니 약속을 미루자는 문자를 받았던 그녀는 혹시 지금도 아파서 쉬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이상했습니다. 논문 중간 발표 때문에 무조건 참가해야 하는 중요한 수업. 그런데 그녀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오지 않았다? 이는 분명 다른 중요한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였죠. 우선 한나는 베아트리체의 어머니인 파울라에게 전화해 혹시 그녀가 본가에 갔는지 물었습니다. 베아트리체의 본가는 대학과 멀리 떨어져 있어 그녀가 자취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모녀는 사소한 일도 대화를 나눌 만큼 친한 사이라는 것을 한나는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전화를 받은 파울라는 오지 않았다며 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그녀는 딸에게 전화해 보았지만 받지 않자 걱정이 되어 남편과 함께 리스본으로 달려왔죠. 딸은 또래 사촌과 함께 자취하고 있었는데 당시 코로나로 인해 사촌이 집에 돌아가 있었기에 자취방은 그녀 혼자 쓰고 있었습니다. 걱정된 친구 2명도 베아트리체의 부모님과 함께 그녀의 자취방으로 향했죠. 집 안은 별로 문제될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이 보기엔 누가 침입한 흔적도 없었고 몸싸움을 벌인 듯한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저 불이 켜져 있고 베아트리체의 신분증이 들어있는 지갑과 핸드폰이 식탁에 놓여 있었다는 것만 제외하면 말이죠. 급하게 볼 일이 생겼다고 해도 핸드폰을 놔두고 외출했다는 것은 좀 이상해 보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신의 물건들은 집에 그대로 놔둔 채 사라진 그녀를 찾기 위해 가족과 친구들은 주변을 돌아다녔지만 그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경찰서를 찾아 실종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그녀는 성인이었기 때문에 범죄에 연루됐다는 증거가 있지 않은 이상 24시간이 지나야 실종 신고가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포르투갈에선 매년 4,000건이 넘는 실종 신고가 접수되지만 그중 상당수가 단순한 가출로 끝을 맺는다고 합니다. 접수를 받은 경찰 역시 그녀가 24시간 안에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며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애가 탄 그녀의 친구들은 SNS에 실종 신고를 올리며 혹시 연락받은 친구나 그녀를 본 이가 있는지 수소문해 보았지만 별다른 수확은 없었습니다. 결국 하루가 지나고 나서야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그제야 경찰도 단순 일탈이 아니라 생각하며 진지하게 조사에 임했죠. 우선 그들은 그녀의 자취방을 조사해 그 전에 가족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핏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지우려고 시도했던 흔적을 비롯해 보기에는 잘 정돈된 듯 보였지만 다툼이 있었던 흔적도 발견됐죠. 누군가 침입한 흔적은 없었기에 분명 범인은 그녀와 아는 사이 혹은 못해도 안면이 있는 사이였을 것입니다. 일단 혈흔이 발견된 시점에서 강력사건으로 전환되어 조사를 이어간 경찰은 이틀 뒤 베아트리체의 친구인 루벤을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그는 그녀와 석사학위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로 누구와도 잘 어울리고 다녔던 쾌활한 성격을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게다가 베아트리체의 가족들이 리스본에 왔을 때 함께 그녀의 자취방에 갔던 2명의 친구 중 하나이기도 했죠.
앞장서 SNS에 그녀의 실종을 알리며 열심히 찾으려고 노력하기도 했던 그가 용의자로 지목되자 지인들은 놀랐다고 합니다. 특히 그녀와 그의 관계는 나빠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친한 느낌이었기에 더 그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둘의 관계는 다른 이들의 생각보다 좀 더 가까웠습니다. 경찰은 베아트리체의 핸드폰 기록을 통해 둘 사이가 단순 친구 사이가 아닌 연인 관계였다는 것을 알아냈죠. 이 사실이 밝혀지자 놀란 건 베아트리체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왜냐면 그녀는 이미 고향에 남자친구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즉 그녀는 루벤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의 관계를 그녀의 부모님을 비롯해 친구들조차 모르고 있었죠. 친구들은 그저 루벤이 그녀에게 관심, 호감을 좀 갖고 있는 정도로만 생각했지 둘이 교제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합니다. 물론 겨우 이 비밀 교제 때문에 경찰이 그를 용의자로 지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핸드폰 위치 기록을 통해 그녀가 실종되기 며칠 전까지 루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아냈는데 그가 이를 부인해 의심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얼마 뒤 조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그의 차에서 그녀의 혈흔을 발견. 이를 증거로 보여주며 다시 신문하자 끝내 그는 자기가 그녀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타고스 강에 유기했다는 그의 자백에 경찰은 해경과 함께 강 일대를 수색했는데 사실 그녀의 시체는 이미 며칠 전에 발견된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실종된 날 이미 지역 주민의 신고로 강에서 시체가 발견되었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재인도로 분류해 두었던 것이었죠. 이 사이 구치소에 있던 루벤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병원으로 이송돼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왜 그는 연인이었던 그녀를 살해했던 것일까요? 루벤의 자백에 따르면 5월 20일에 그는 그녀를 데리고 그의 본가에 방문했습니다. 비밀스럽게 만나는 중이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님에게 소개하고 싶다는 그의 부탁을 그녀는 들어주었고 그렇게 그날 그의 본가에서 하루를 보내고 둘은 다시 리스본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이날 이른 저녁에 둘이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저녁에 친구 한나와 만나기로 했고 내일은 부모님 집에 다녀올 거라고 말합니다. 그는 내일 자기와 함께 하자고 말했지만 그녀는 우리들의 관계는 비밀이라며 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마치 자기를 부정하는 듯한 말투에 화가 난 그는 몇 시간 뒤 그녀의 집에 방문했고 아무것도 모르고 안으로 들인 그녀가 방심한 틈을 노려 살해했습니다. 혈흔과 몸싸움의 흔적을 지운 그는 그녀를 유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나가면 다른 이들에게 들킬까봐 늦은 시간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사이 그녀의 핸드폰으로 오늘 저녁에 만나기로 했다는 한나에게 다음에 보자는 문자를 보내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죠. 몇 시간이 흘러 인적이 드물어지자 그는 그녀를 얻고 나와 차에 실은 뒤 타고스 강에 유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녀가 연락되지 않아 걱정하는 친구의 무리에 자연스럽게 끼어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를 했던 것입니다. 1884년에 무기징역을 폐지한 최초의 국가인 포르투갈은 최대 형량이 25년이라 재판부는 그에게 최대 형량을 선고했고 교도소로 보내졌는데 교도관의 감시가 소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다른 수감자에게 구타를 당해 생긴 상처에 감았던 붕대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가 정신장애를 갖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의 죽음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이유로 연인이었던 그녀를 살해한 루벤. 이런 나쁜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는 날이 언젠간 오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